그리고 힘과 권력, 국가와 문명이 탄생하는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문명이 국가라는 틀을 갖추고 그들만의 글자를 갖추는 시기. 대략 기원전 3000년 전이라고 알려진 이 시기에 청동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반도의 청동기도 그러한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우리에게 신화로 익숙한 고조선 시대, 기원전 2200년 전으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거푸집을 통한 청동 제품을 만들어냈다. 통치자가 생기며 유물들은 생활 밀접형에서 권력 밀접형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즉슨 생존을 위한 도구보다는 통치와 종교적인 요소, 전쟁을 위한 도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생산도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전남 영암 지역에서 발견된 거푸집에서 낚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세 개의 바늘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이 거푸집의 모형을 살펴보면 모두 4기, 즉 미늘을 가지고 있다. 추후 축의 가운데에는 실을 걸 수 있게 홈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생업이 신석기 시대 수렵 채집 어로에서 농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멀리하게 되고 그 결과 청동기 시대에 낚시 바늘은 거의 확인이 안 돼요. 이처럼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어서인지 고고학자의 말처럼 낚시보다는 농업에 치중했던 이유 때문인지 안타깝게도 구리로 만들거나 청동으로 만든 낚시 바늘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 대한민국에는 그 흔적이 많지 않지만 찬란했던 인류의 4대 문명 속에는 오롯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2개의 구리 바늘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원전 2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400년경 미케네 문명의 로도스 무덤에서 청동 바늘이 발견되었다. 이에 비하면 철기시대 유물은 좀 더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부터는 생산량도 증가했고 철을 만드는 대장장이의 전문성까지 갖춰지며 단단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도구들이 나왔기 때문. 한반도에서 발견된 원삼국 시대 초기 철기 시대에는 바늘이 커다랗다가 후기로 가면서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철기 시대에 들면 이제 그때는 바늘이 적어도 5cm 이상의 대형이에요. 근데 이제 삼국 시대에 들면 고분에서 특히 가야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분에서 한 5cm 이하의 작은 것들이 나와요. 낚시가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좋아졌다. 구리와 청동을 지나 철에서 강철로 접어들면서 바늘의 크기는 분명 자유로워졌지만 초기에 컸던 바늘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고고학 전문가들은 우선 그 바늘이 출토되는 곳이 달라졌음에 주목한다. 기존의 석기시대 바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낚시 바늘이 통치자의 무덤과 같은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자,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귀족급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귀족들 무덤에서 낚싯바늘이 출토되는 걸 봤을 때 이 낚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명이 발생된 것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 사이. 인류에겐
권력과 통치로 인한 국가가 생겨났고 여기에서 고기잡이는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노동자들이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이들을 먹일 풍부한 물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낚시와 무슨 상관인가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과 힘, 권력이 낚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라는 뜻을 지닌 이집트 나일강. 적도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이 강물은 4대 문명 중 하나, 이집트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이 시대의 통치자 파라오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같은 거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고 이들을 먹일 고단백의 식량 또한 필요했다. 때문에 거대 피라미드 한편에는 언제나 물고기를 말리고 보관하던 창고가 발견된다. 어부와 낚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제국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비단 이러한 흔적은 이집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페루의 모체 왕들이 안초비를 즐겨 먹었고 중국의 진시황이 뱀장어를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낚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생존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와 문명을 만드는 초석이 된 것이다. 우리는 앞서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낚시바늘이 작아지고 무덤을 장식하는 용품으로 쓰였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생존의 수단이 아닌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짐을 확인했다. 낚시가 특정 계층의 향유로 여겨지게 된 흔적 또한 이집트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클레오파트라의 일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낚시를 즐겼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낚시 대결에서 번번이 지자 어부를 잠수시켜 자신의 낚싯바늘에 물고기를 걸게 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하고 상대를 칭찬했다.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낚시를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안토니우스가 먼저 의기양양하게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소금에 절여진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는 미리 어부를 매수한 클레오파트라의 계략이었고 안토니우스는 두 번 다시 클레오파트라를 속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화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기지에 항상 당하기만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 속에는 권력층이었던 두 사람이 낚시를 하나의 게임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 중국의 황하. 황하의 이 황토물은 홍수와 범람을 거듭해 비옥한 토양을 만들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황하는 그 크기만큼이나 방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황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다. 黄河呢被称为中华民族的母亲河啊，过去讲中华文明的一元说，就讲黄河流域是中国文明的起源、中心地区。当然，这个黄河流域的故事很多了，早期文明啊，比如说炎帝、黄帝阪泉之战，炎黄这个华夏族的融合形成，到后来向东发展过程中，和东夷民族的蚩尤发生战争，着陆中原。啊，后来这个统一天下了，啊，也像《史记》的五纪本纪啊、尧本这个像这个夏本纪、商本纪、周本纪里面都有关于黄河文明的发展的一些早期的一些说法。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 땅에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후예들이다.
这是什么，大哥？这是我自己配的鱼儿啊。这我是一煮面，炒了炒，掺了罗里，又掺了那红薯，就这几种配的鱼食儿。这自制配的黄河的野鱼，它吃的都是野生东西。我一直都在黄河，我钓黄河，不钓别人。 황하에서 20년째 낚시를 해오고 있다는 그의 본업은 택시 운전사. 가끔 이렇게 본업을 뒤로한 채 낚시를 즐기는 일이 유일한 취미라 말한다. 一般这个黄河水里边都有什么鱼种？给我们详细讲一下。黄河这里有鱼啥鱼都有，有鲤鱼，为主就是鲤鱼，有鲢鱼。 有这草鱼，有这白条儿，白条儿多了，一般多了很。 그 순간 침묵하던 낚싯대가 크게 휘었다. 이번에도 손수 만든 특제 미끼가 통한 것일까? 결과는 대만족. 1시간째 기다리던 첫 출조로 황하의 대표 어종인 황금잉어가 찾아와 준 것. 20년째 경험하는 일이지만 늘상 그렇듯 매번이 신기하고 매 순간이 즐겁다. 黄河鲤鱼对不对？这是正儿八经的，这是黄河鲤鱼。黄河鲤鱼和一般的鲤鱼有什么不同？这就是这是黄河鲤鱼，它这你看它这鱼尾，你看它这尾巴，后头是金黄色的。 你看它这都是金黄色的红的，它这干净，它这鱼干净，这鱼好吃啊，吃不腻这儿鱼吃。 그도 여느 다른 낚시꾼들처럼 자신이 낚은 고기가 가장 예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기원전 800년 고대 주나라 때에도 이와 같은 낚시꾼이 존재했다. 바로 우리에게 낚시꾼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는 강태공. 하지만 정작 강태공은 어떠한 물고기도 잡지 않았다.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는 돌로 된 직침을 사용했고 따로 미끼를 쓰지도 않았으며 낚싯대조차 거꾸로 쥐고서 낚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그가 어찌해서 낚시꾼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전설과 같은 그의 일화는 중국 낚시인들의 자부심이자 그가 즐기던 낚시가 단순히 생계를 위함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这个地方都是太公庙，又叫太公故居，啊，这是压东汉建庙，后经战火毁了，历代均有重修。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쫓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즐기는 낚시와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姜子牙钓鱼是根据鱼的习性来钓鱼的。为什么这样说呢？我们很多时候人钓鱼都把鱼竿放前面钓，对吗？可是姜子牙，你看这个塑像，它是放在后面的，而且钓鱼的时候是直钩，没有鱼饵。为什么这样钓？因为在很久以前，就是姜子牙那个时代的话，这里有一种鱼叫冷水细鳞鱼。这种鱼的话呢，它很特别，它的口腔不需要钩是弯的。 直的就可以，因为口腔，这个结构所导致的。所以姜子牙当年的话，钩是直钩啊，直钩来钓鱼。那么为什么他又要往后面放？是因为他为了吸引周文王，吸引周文王。还有一点是什么呢？这种鱼它不吃水里的食物，它吃的是空中的食物。就说这种鱼需要，就得
就跳起来要吃空中的食物。所以说，当年姜子牙钓鱼的鱼线是不进水的，哎，这水面离水大概是3尺的距离。所以说，姜子牙被称为中国钓鱼第一人啊。这种鱼现在已经没有了啊，已经没有了。 혼돈의 세상, 바쁜 업무를 뒤로하는 쉼표 같은 낚시. 강태공은 우리보다 몇천 년을 앞서 이런 낚시를 해온 인물이다. 姜太公与文王，姜太公在这钓鱼，这文王在这的啊。 가난했던 노인이 단 한 번의 낚시로 천하를 얻었다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 그 인생 역전 스토리로 잠시 들어가 본다. 강태공의 본명은 여상. 그의 나이 향년 80세.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에 찌들어 아내에게 버림받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던 그는 외수의 강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낚시를 한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끼도 없이 돌로 된 직침을 사용했고 그가 낚시를 하지만 정작 물고기를 잡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후문. 그 당시만 해도 낚시꾼이 고기 잡는 데에 소질이 없고 새월을 낚는 데는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그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문왕에게까지 전해지며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람들의 이목을 사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그의 첫 번째 낚시가 성공한 것이다. 육도지키에 전해지는 문왕과 강태공의 만남을 살펴보면 문왕은 점을 보고 난 뒤 3일 동안 목욕을 재개한 다음 수레와 말을 타고 위수의 북쪽으로 사냥을 갔는데 이때 강태공의 낚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바늘로도 낚시가 되는가 봅니다. 건자는 자기 뜻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자기 일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한다 합니다. 지금 저의 낚시도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닌 뜻을 이루려고 행하는 일이지요. 저의 낚시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이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녹봉을 줄 때 등급을 나누는 것. 둘째로 죽음에도 등급에 따라 상을 내림으로써 목숨을 바치게 하는 것. 셋째로 관직을 줄 때도 등급에 따라 줌으로써 등급에 맞는 인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쓰임과 배치가 나라를 세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그의 말에 식견과 학식을 알아본 문왕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도성으로 데려와 재상의 자리에 앉힌다. 재상이 된 강태공은 문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준무왕을 모시며 은나라를 격파하고 주나라로 통일시킨 1등 공신이었다. 垂钓者何多，筹治人有几？筹治人有几？对对对对，因为姜子牙他在这钓鱼，他表面是钓鱼，实际上是为了实现他的政治抱负。对对对对对，姜子牙留给后人的传世之作就是六韬。六韬基本上概括了姜子牙一生最伟大的成就和学术著作。六韬分别是文韬、武韬、虎韬、豹韬、犬韬、这豹韬，这个
都是文和武，大家好理解。但是龙韬、虎韬、豹韬、犬韬，这个就是非常优秀的这些动物的这个技能、生存之道，人们需要借鉴的，都浓缩的这6本书里面。这个才1000多年以前已经传到6个国家去，这个被史学家奉为兵学经典著作。 그의 낚시에 관한 일화는 분명 클레오파트라와는 다르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낚시를 오락으로 향유했다면 강태공은 낚시를 인생의 쉼표,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 온 낚시. 개인의 생존 수단을 넘어 통치자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아가 낚시하는 계층이 어부와 낚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여가이자 삶의 쉼표로 발전되어 왔다. 인류가 낚시를 발전시킨 것인가? 아니면 낚시가 인류를 발전시킨 것인가? 우리는 낚시 도구가 여전히 원시 저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낚시는 인류의 생업 중의 하나로, 산업으로, 또한 신이 주신 최고의 레크리에이션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